당신이 오늘 축배를 든 그 돈, 아침에 내가 살려준 거예요. 이제 더는 당신을 살려주지 않을게요. 한준석은 거액의 자금 지원을 확정받은 밤,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아내 서아린 앞에서 다른 여자를 품에 안았다. 그는 조용히 가정을 지켜온 아내가 자신의 부와 지위에 기대 살아간다고 믿었지만 그날 밤 참석한 금융계 거물들의 시선은 이상하리만큼 할인에게 향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강태준 총재가 직접 찻잔을 들고 그녀 앞에 고개를 숙인 순간 축하로 가득했던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그리고 준석은 자신이 오늘 건배한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오늘 같은 자리에 그런 표정으로 서 있을 거면 차라리 집에 있지 그랬어. 한준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서울 한복판의 특급 호텔 최상층 연회장은 수백 개의 유리등 아래에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국내 대기업 임원들과 투자사 대표들이 준석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의 오른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고 왼팔에는 윤세아의 손이 자연스럽게 걸려 있었다. 서하리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검은색 드레스에는 눈에 띄는 보석 하나 없었다. 세아가 입술을 올리며 말했다. 언니는 이런 자리가 불편하실 수밖에 없죠. 회사 이야기는 워낙 복잡하잖아요. 준석은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잔을 흔들며 웃었다. 하린이는 숫자 같은 거 몰라. 집안일이나 조용히 하는 게 편한 사람이야. 누군가 어색하게 웃었다. 하린이 천천히 물었다. 그래서 오늘 내 자리에 윤세아 씨를 세운 거예요. 준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네, 자리라는 게 따로 있어. 아내 자리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유치하게 굴지 마. 세아가 준석의 팔에 조금 더 몸을 붙이며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대표님, 그냥 두세요. 사모님도 속상하시겠죠. 할인의 시선이 두 사람의 맞닿은 손으로 내려갔다. 그녀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손부터 놓으라고 하면 놓을 건가요? 준석은 피식 웃었다. 네가 내 인간관계까지 통제할 위치는 아니야. 그 한마디에 할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식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할인은 이 결혼을 끝낼 생각이 없었다. 정확히 오전 9시 17분 그녀는 서재설 앞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휴대전화로 짧은 보고서를 받았다. 준석의 회사가 신청한 신규 자금 지원이 마지막 심사 단계에서 멈춰 있다는 내용이었다. 회사가 무너지면 준석 한 사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직원과 협력업체가 함께 흔들릴 수 있었다. 하리는 10분 가까이 창가에 서 있다가 단 한 줄을 보냈다.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녀가 그 메시지를 보낸 것은 남편을 사랑해서였는지 아니면 자신이 선택한 결혼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아직 인정하지 못해서였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퇴근 무렵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그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하리는 아주 잠깐 기대했다. 오늘 드디어 끝났어.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자금이 풀렸어. 그는 고맙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다. 이제 아무도 날 무시 못해. 하리는 그 순간에도 웃으며 축하한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아내처럼 느껴지면서도 이 연회장까지 왔다. 자신이 살려준 남자가 어떤 얼굴로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는지 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 기회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다른 여자를 끌어안고 있었다. 우리 회사가 오늘 확보한 자금만 해도 웬만한 중견기업 몇 개는 살리고도 남습니다. 준석이 연단에 올라가자 박수가 터졌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참석자들을 둘러봤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를 두고 위험한 사업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배경 없는 사람이 너무 빨리 올라간다고 비웃은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오늘 증명됐습니다. 결국 시장은 실력에 돈을 줍니다. 하리는 사람들 뒤편에서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다. 준석의 첫 번째 위기 때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의 연결 고리를 끊어준 것도 할인이었다. 두 번째 위기 때 투자자들이 일제히 등을 돌렸을 때 조용히
신용 보강을 승인한 것도 그녀였다. 그는 그 사실을 몰랐다. 할인이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웠다. 시간이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는 말할 시기를 놓쳐버렸다. 준석이 잔을 들며 외쳤다. 그리고 제 곁에서 누구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 윤세아 이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한 번 더 퍼졌다. 세아가 연단에 올라 준석 곁에 섰다. 그녀는 할인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준석의 옷깃을 정리해줬다. 준석은 피하지 않았다. 몇몇 기자가 카메라를 들었다. 할인의 옆에 서 있던 중년 은행 임원이 불편한 얼굴로 시선을 내렸다. 그는 잠시 할인을 바라보다가 본능적으로 허리를 굽히려 했지만 할인이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다. 남자는 즉시 동작을 멈췄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단 한 명, 윤세아를 제외하고는. 세아가 연단에서 내려오자 곧장 할인에게 다가왔다. 사모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표님은 오늘 회사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에는 승리감이 있었다. 할인은 잔도 들지 않은 채 물었다. 윤 이사님은 남의 남편 팔을 잡는 것도 회사 업무로 생각해요. 세아의 입꼬리가 잠시 굳었다. 준석이 바로 다가와 할인의 손목을 잡았다. 그만해.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모욕적이었다. 내가 지금 누구들 앞에 서 있는지 안 보여. 할인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다. 보여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요. 또 무슨 말장난이야. 준석은 답답하다는 듯 웃었다. 할인아, 네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는 내 회사가 살아남은 걸 축하하는 자리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면 그냥 조용히 있어.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내가 모를까요? 순간 준석의 눈썹이 움직였다. 그러나 세아가 웃음을 터뜨렸다. 사모님, 혹시 대표님 성공에 본인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주위가 조용해졌다. 할인은 세아 대신 준석을 바라봤다. 그녀는 남편이 적어도 이 말만큼은 막아주기를 기다렸다. 준석은 몇 초간 입을 다물었다가 결국 말했다. 생활 편하게 해줬으면 됐잖아. 내가 밖에서 피말리게 일할 때 넌 아무 걱정 없이 살았고. 그 순간 할인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끊어졌다.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대신 준석의 손에서 자신의 손목을 빼낸 뒤 테이블 위에 있던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어릴 적부터 할인은 감정을 감추는 법부터 배웠다. 서씨 집안의 회의실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먼저 지는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더 그랬다. 그녀가 19살이었을 때부터 사람들은 할인 앞에서 사랑과 충성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그녀의 서명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계산했다. 그래서 준석을 처음 만났을 때 좋았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비싼 식당 대신 늦은 밤 편의점 앞에서 삼각김밥을 먹으며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했다. 난 돈 없는 건 안 무서워. 평생 남한테 무시당하는 게 무섭지. 그 고백을 들었을 때 할인은 그의 상처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으면 이 남자와는 평범하게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준석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결국 누구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할인의 작은 검은색 가방 안에서 오래된 휴대전화가 한 번 진동했다. 화면에는 이름 대신 짧은 문장만 떠 있었다. 최종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인은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껐다. 아직이었다. 아직 한 번은 더 보고 싶었다. 사람이 어디까지 자신을 속일 수 있는지.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잦아들었다.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차례로 몸을 돌렸다. 준석조차 세아에게서 팔을 빼며 자세를 고쳤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 몇 명 사이로 강태준이 들어오고 있었다.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그가 민간기업의 축하연회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일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준석의 얼굴에 즉시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금 전까지 할인에게 보이던 냉담한 표정을 완전히 지우고 태준을 향해 걸어갔다. 총재님, 직접 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그러나 태준은 그가 내민 손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준석의 어깨 너머에 멈춰 있었다. 정확히는 창가 테이블 옆에 혼자 서 있는 할인에게 준석이 당황해 다시 말했다. 총재님, 저는 한준석입니다. 오늘 지원건으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태준은 그제야 그를 바라봤다. 알고 있습니다. 단 세 글자처럼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다. 이어 그는 준석 옆을 그대로 지나쳤다. 사람들이 길을 열었다. 할인은 다가오는 태준을 바라보며 미세하게 숨을 들이마셨다. 거의 3년 만이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와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은 태준은 그녀 앞에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서할인 씨. 주변에서 작은 숨소리가 터졌다. 준석의 얼굴이 굳었다. 결혼 후 누구도 아내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다. 태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차주전자를 직접 들었다. 수행원이 급히 다가오려 했지만 그가 손짓으로 막았다. 그리고 연회장 전체가 보고 있는 앞에서 빈 찻잔에 차를 따랐다. 따뜻한 김이 할인과 태준 사이로 천천히 피어올랐다. 금융계에서는 강태준과 눈을 맞추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기업 회장들조차 그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 그런 남자가 지금 직접 찻잔을 들어 할인 앞에 내려놓고 있었다. 그것도 두 손으로. 차가 식기 전에 드십시오. 그의 말투는 정중했다. 하지만 단순한 예의와는 달랐다. 오랫동안 지켜온 관계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익숙함이 있었다. 준석이 결국 참지 못하고 다가왔다. 총재님, 제 아내를 알고 계십니까? 태준은 곧장 답하지 않았다. 할인을 먼저 바라봤다. 허락을 구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태도 자체가 준석에게는 또 하나의 충격이었다. 잠시 후 태준이 낮게 물었다. 결정하셨습니까? 할인은 찻잔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만졌다. 아침에 자신이 보냈던 한 줄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 문장이 떠올랐다. 그리고 조금 전 준석이 했던 말도 함께 떠올랐다. 내가 밖에서 피말리게 일할 때 넌 아무 걱정 없이 살았고.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이미 답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준석이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다. 무슨 결정을 말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다. 할인은 남편을 한참 바라봤다. 몇 년 전 좁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사업 계획서를 만들던 남자. 첫 수익이 났다며 붕어빵 한 봉지를 들고 뛰어오던 남자. 자신을 절대 외롭게 두지 않겠다던 남자가 겹쳐 보였다. 그래서 더 이상 미워할 수조차 없었다. 미움에는 아직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남아 있어야 했다. 할인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가 가방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을 켜자 방금 도착한 최종 확인 요청이 떠 있었다. 준석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뭔데? 할인은 답하지 않고 짧게 문장을 입력했다. 특별 보증 검토를 종료합니다. 이후 일반 기준에 따라 판단해 주세요. 전송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태준은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 결정하세요. 할인은 그 말을 듣고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전송됐다. 준석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둘이 지금 무슨 연극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회사 자금은 이미 승인됐어. 누구도 뒤집을 수 없어. 할인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뒤집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당신 회사가 받아야 할 평가를 그대로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준석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이 스쳤다. 하지만 주변 시선을 의식한 그는 곧 비웃는 표정을 만들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세아 역시 팔짱을 낀 채 웃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조금 전 할인에게 허리를 굽히려 했던 은행 임원은 이제 아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상태였다. 할인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세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준석에게 속삭였다. 대표님, 아까부터 사람들이 사모님을 이상하게 봐요. 준석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착각하지 마. 그리고 다시 할인을 바라봤다. 집에 가자. 여기서 더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할인은 잠시 그 말을 되새겼다. 집.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단어는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리만큼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지 않았다. 오늘 끝낼 것은 결혼 그 자체가 아니었다. 더 오래되고 더 위험한 습관이었다. 자신을 지워야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믿음. 할인이 말했다. 오늘은 안 돌아가요. 준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한준석 씨. 처음으로 그녀가 남편을 이름으로 불렀다. 주변의 공기가 다시 가라앉았다. 할인은 태준이 따라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잔을 내려놓았다. 당신이 오늘 축배를 든 그 돈, 아침에 내가 살려준 거예요. 이제 더는 당신을 살려주지 않을게요. 누군가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놓쳤다. 바닥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유리끼리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연회장 끝까지 번졌다. 준석은 웃으려 했다. 그러나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무슨 헛소리야. 할인은 설명하지 않았다. 아직 설명할 때가 아니었다. 대신 태준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녀에게 길을 내줬다. 지켜주겠다고 앞을 막아서지도 않았고 대신 싸워주겠다고 나서지도 않았다. 그저 할인이 스스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모인 방향을 향해 시선을 돌렸을 뿐이었다. 할인은 그 작은 행동이 이상하게도 고마웠다. 그녀가 연회장을 가로질러 걸어가자 몇몇 금융사 대표들이 무의식적으로 길을 비켰다. 한 사람은 고개를 숙였고 또 한 사람은 할인과 눈이 마주치자 표정을 굳혔다. 준석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느꼈다. 자신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다. 모두가 떠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세아가 급히 물었다. 대표님, 대체 서아린 씨가 누구예요?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3년을 함께 살았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아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그녀가 보여주기로 허락한 것뿐이었다. 할인이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태준이 뒤따라왔다. 문이 열렸지만 할인은 바로 타지 않았다. 왜 왔어요? 그녀가 물었다.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당신이 오늘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과를 보러 왔어요. 아니요. 그의 대답은 예상보다 빨랐다. 혹시 또 자신을 탓할까봐 왔습니다. 할인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태준은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 사람이 충분히 지나갈 정도의 거리가 남아 있었다. 당신은 늘 다른 사람을 살린 뒤 그 사람이 무너지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할인은 시선을 내렸다. 내가 너무 오래 도와줬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걸까요? 태준은 한참 뒤 대답했다. 사람은 도움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자기 권리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변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 하자 할인이 손을 뻗어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태준은 따라 타지 않았다. 문이 닫히기 직전 할인이 그를 바라봤다.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태준의 눈빛이 깊어졌다. 무엇을요? 할인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내 이름으로 사는 거요. 문이 닫혔다. 같은 시각 연회장 안에서는 준석의 휴대전화가 처음으로 울리고 있었다. 화면에는
그의 회사 재무 책임자가 보낸 다급한 메시지가 떠 있었다. 대표님, 방금 금융기관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왔습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특별 보증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준석은 메시지를 3번이나 읽었다. 그리고 조금 전 할인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아침에 내가 살려준 돈. 그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천천히 기울었다. 호텔 연회장에서 서할인이 떠난 뒤 한준석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그의 주변을 에워싸며 축하를 건네던 사람들이 조금씩 자리를 옮기고 있었다. 누구도 노골적으로 피하지는 않았지만 그 미묘한 거리야말로 준석이 가장 잘 아는 종류의 신호였다.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사람들은 위험 냄새에도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했다. 윤세아가 팔을 잡으며 낮게 물었다. 대표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강태준 총재가 사모님한테 저렇게까지 하는데. 준석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떼어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휴대전화에는 재무 책임자의 전화가 연달아 들어왔다. 결국 준석은 연회장 안쪽에 작은 접견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숨 가쁜 목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신규 자금 자체가 취소된 건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자동으로 인정되던 일부 보증 조건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몇몇 거래에 대해 추가 소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준석의 관자놀이가 뛰었다. 갑자기 왜 저희도 확인 중입니다. 준석은 이를 악물었다. 서할인 이름으로 된 게 있나 찾아봐. 주주 보증인, 관계사, 자문사 뭐든 결혼 전 기록까지 전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재무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 말씀입니까? 준석이 차갑게 잘라 말했다. 오늘부터 그 여자를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 시각 할인은 한남동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검은 차량은 늦은 밤 종로의 오래된 금융가를 지나 유리와 짙은 석재로 지어진 낮은 건물 앞에 멈췄다. 간판에는 화려한 그룹명이 아니라 단 3글자만 새겨져 있었다. 서령재단. 일반인에게는 문화와 장학 사업을 하는 오래된 공익재단 정도로 알려진 곳이었다. 그러나 건물의 위층에는 언론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서씨 집안의 자산 운용 조직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할인이 현관에 들어서자 야간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임을 멈췄다. 가장 먼저 다가온 백발의 남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깊이 허리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아가씨. 할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그 호칭은 이제 그만해주세요. 정 실장님. 정우진 실장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할인 이사장 대행님. 할인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것도 아직은 부담스럽네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녀는 3년 넘게 올라오지 않았던 최상층 버튼을 눌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결혼 후 처음 이 건물을 떠날 때 할인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면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평범함은 이름을 지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최상층 회의실에는 강태준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는 재킷을 벗은 채 창가에 서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몇 권의 얇은 파일이 정리돼 있었다. 할인이 들어서자 태준은 시계를 보지 않았다. 집에 안 갔군요. 할인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갈 집인지 모르겠어서요. 태준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러나 위로하는 말을 꺼내지는 않았다. 대신 가장 위에 놓인 파일을 할인 쪽으로 밀었다. 한준석 대표회사와 연결된 거래들입니다. 오늘 밤 들어온 자료까지 포함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별 보증을 전면 중단하고 위험 노출을 줄여야 합니다. 할인은 파일을 열지 않은 채 그를 바라봤다. 왜 그렇게 서두르죠? 서두르는 게 아닙니다. 원래 했어야 할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아니요. 할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을 꼈다고 해서 금융 조건이 달라져선 안 돼요. 태준의 턱이 굳었다. 문제는 외도가 아닙니다. 그 회사가
당신의 보증을 사실상 무한한 안전망처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준은 같아야 해요. 하린 씨, 내 결혼 실패를 금융규칙으로 포장하고 싶지 않아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태주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 고집 때문에 지난 3년을 보냈습니다. 하린이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태주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하린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오래전부터 둘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았다. 하린은 결국 파일을 펼쳤다. 첫 장에는 준석의 회사가 지난 몇 년 동안 진행한 주요 차입과 투자 내역이 간략히 정리돼 있었다. 처음 2페이지는 그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신규 자금의 일부가 본래 목적과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부 검토가 붙어 있었다. 프로젝트명은 아르테움 복합개발. 하린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이게 뭐죠? 태준이 답했다. 윤세아 씨가 개인적으로 참여한 부동산 개발 법인과 연결된 사업입니다. 하린의 손이 멈췄다. 준석 회사 사업이 아니잖아요. 직접 사업은 아닙니다. 일어나는 법인과 USPEO, 이런 원골 불용 DPEO. 하지만 한 대표 측에서 전략적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넣으려 했습니다. 하린은 몇 장을 더 넘겼다. 예상 수익 담보 구조 참여 법인,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윤세아. 그녀는 단순한 홍보 담당 임원이 아니었다. 일부 계약에서 이해관계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 특정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 범위의 책임을 함께 지는 문서에도 서명해 있었다. 하린은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바라봤다. 태준이 낮게 말했다. 그 여자가 단순히 연애 상대였으면 오히려 간단했을 겁니다. 하린은 쓰게 웃었다. 그 말 위로가 전혀 안 되네요. 위로하려고 한 말 아닙니다. 알아요. 당신은 원래 그런 거 못하잖아요. 태준의 입가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예전 같았으면 지나쳤을 정도로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하린은 알아봤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다시 서류를 넘겼다. 곳곳에 같은 코드가 찍혀 있었다. SL07. 과거 준석의 회사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등장했던 내부 승인 코드였다. 하린이 직접 설정했던 번호였다. 공개 문서에는 절대 개인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만들어둔 장치였다. 처음 그 코드를 승인했던 날이 떠올랐다. 준석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래처 하나가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자금이 막혔고, 하린은 그가 밤새 사무실 바닥에 앉아 직원들 월급을 걱정하는 모습을 봤다. 그때 그녀는 자신에게 부탁하지도 않은 남자를 몰래 도왔다. 한 번이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번째가 왔고 3번째가 왔다. 준석은 위기를 넘길 때마다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고, 나중에는 그것마저 자신의 능력이라고 믿었다. 하린은 코드가 반복해서 찍힌 페이지를 손끝으로 쓸었다. 몇 번이나 된 거죠? 태준이 대답했다. 크게 잡으면 5번입니다. 하린의 눈이 흔들렸다. 5번. 당신이 직접 승인한 건 3번. 나머지 2번은 서령 쪽에서 기존 기준을 연장 적용했습니다. 하린이 고개를 들었다. 내 허락 없이요. 당신이 남긴 포괄 승인 범위 아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자신이 만든 안전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관성이 되어 있었다. 태준이 덧붙였다. 그래서 오늘 끝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준석은 강남 사무실에 있었다. 직원 대부분은 퇴근했지만 재무팀과 법무팀 불이 모두 켜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할인에 대한 조사 자료가 쌓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용이 거의 없었다. 대학 기록 일부, 결혼 후, 주소 건강보험과 기본적인 생활정보, 결혼 전 몇 년의 경력은 비어 있었고, 공개된 가족관계 역시 지나치게 단순했다. 사람 하나 조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비서실장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일부 정보 접근 자체가 제한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삭제된 건 아닌데 연결되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는 모친은 오래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친 관련 정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준석은 비웃었다. 말이 되냐. 결혼할 때도 아버지 이야기는 안 했어. 그냥 관계가 끊겼다고 했지. 그때 재무 책임자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하나 찾았습니다. 화면에는 몇 년 전 투자보증 관련 문서가 떠 있었다. 특정 기관명이 검게 가려진 사본이었지만 승인 코드 하나가 남아 있었다. SL07. 준석은 그 코드가 낯설지 않았다. 여러 번 봤던 숫자였다. 이게 뭐야? 예전부터 저희 쪽 위험을 보완해준 보증 주체의 내부 코드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오늘 밤 특별 보증 검토 종료 통지에도 같은 계열 코드가 찍혔습니다. 준석은 화면을 가까이 당겼다. 호텔에서 할인이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보낸 순간이 떠올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의 머릿속에 불쾌한 가능성이 떠올랐다. 자신이 성공할 때마다 뒤에서 움직인 누군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매일 아침 같은 식탁에 앉아있던 여자일지도 몰랐다. 서령재단 회의실에서는 할인과 태준 사이의 공기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할인은 새로운 자료를 읽다가 파일을 덮었다.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태준이 시선을 들었다. 무엇을 말입니까? 준석이 특별 보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2년 전쯤부터 의심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굳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죠? 말했습니다. 언제요?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기억을 더듬었다. 2년 전 태준이 드물게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준석 회사의 확장 속도가 위험하다고 말했던 날이 있었다. 당시 할인은 그 말을 자신과 준석의 결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태준의 편견으로 받아들였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 제대로 설명했어야죠. 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 이야기는 다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그냥 포기했어요. 당신이 선택한 삶에 내가 끼어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인이 헛웃음을 흘렸다. 그건 존중이 아니라 방관이었어요. 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다. 압니다. 너무 빠른 인정에 오히려 할인이 말을 멈췄다. 태준은 손을 꽉 쥔 채 말했다. 그래서 후회합니다. 당신이 부탁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내가 대신 결정하진 않을 겁니다. 그건 같은 실수를 반대로 반복하는 거니까. 할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녀가 예상했던 사과와 달랐다. 태준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녀의 선택을 빼앗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예전에 준석은 결정해달라고 기대했다. 돈이 막히면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할인이 알아서 해결해 주길 바랐다. 태준은 정반대였다. 도와줄 준비를 하되 마지막 문 앞에서는 멈춰섰다. 할인은 다시 아르테움 프로젝트 자료를 펼쳤다. 이 거래를 특별히 막지 마세요. 태준이 미간을 좁혔다. 그대로 진행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정상적으로 심사하세요. 우리가 뒤에서 받쳐주던 부분만 없애고요. 그러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원래 받아야 할 결과라면 그래야죠. 그녀는 윤세아의 서명이 적힌 페이지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별도 압박을 넣지 마세요. 자기가 서명한 만큼만 책임지게 하세요. 태준은 잠시 할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할인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처음으로 복수와 책임 사이에 선이 보이는 것 같았다. 준석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그의 회사를 부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사랑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그의 위험을 대신 떠안을 수도 없었다. 그 둘 사이의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지금 그녀가 해야 할 일이었다. 아침 6시가 가까워졌을 때 정우진 실장이 새로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한 대표 측에서 서아린 씨 관련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놀라지 않았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접근을 막을까요? 할인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하게 두세요.
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서령과의 관계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요.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새 어둡던 서울 건물들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혼한 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장면을 상상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웠을 것이다. 준석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사람들이 자신을 다시 돈과 성으로만 판단할지 걱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했다. 그때 정 실장이 마지막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10여 년 전 서령 장학재단 행사에서 찍힌 것으로 젊은 강태준과 할인이 나란히 서 있었다. 할인이 사진을 보며 물었다. 이건 왜요? 정 실장이 답했다. 한 대표 측에서도 같은 사진에 접근한 흔적이 있습니다. 할인의 손끝이 멈췄다. 동시에 강남 사무실의 준석도 같은 사진을 보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다. 서령재단 장학생 대표 강태준, 서령가 후계자 서할인과 함께. 준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아주 천천히 사진 속 할인의 얼굴을 확대했다. 3년 동안 매일 보았던 자신의 아내였다. 그러나 사진 속 그녀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뒤에도 서 있지 않은 얼굴이었다. 한준석은 밤을 새운 얼굴로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령재단 장학생 대표 강태준 서령가 후계자 서할인과 함께. 오래된 행사 사진 속 할인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수십 명의 관계자들 앞에 서 있는 그녀의 자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준석은 몇 번이나 사진 아래 설명을 확대했다. 서령가, 후계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결혼한 3년 동안 할인이 돈 때문에 자신에게 의지한다고 믿었다. 비싼 가방을 요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사업에 끼어들지도 않고 집안 행사에서 늘 뒤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여자였다. 그런데 만약 그 침묵이 무지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윤세아는 소파에 앉아 사진을 넘겨보며 말했다. 대표님이 모를 정도로 숨겼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아내가 남편한테 자기 집안까지 숨겨요. 준석이 날카롭게 돌아봤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세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강태준 총재랑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잖아요. 어젯밤 태도 보셨죠? 그 정도 관계라면 대표님 회사 자금 문제에도 손댔을 가능성이 있어요. 준석의 눈빛이 천천히 달라졌다.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다른 설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쉬웠다. 아내에게 도움받았다는 사실보다 아내와 다른 남자가 자신을 뒤에서 조종했다는 이야기가 그의 자존심에는 훨씬 견딜만했다. 준석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오전 예정된 인터뷰 취소하지 마. 질문도 하나 추가해. 최근 금융기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특정 개인 관계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몇 시간 뒤 경제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문장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한준석 대표 측 사적 갈등 이후 금융압박 의혹 제기.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명확했다. 전날 호텔에서 강태준이 서할인에게 직접 차를 따라 주었다는 목격담까지 더해지면서 이야기는 순식간에 자극적인 모양을 갖췄다. 오랜 관계를 숨겨온 재벌가 여성, 금융권 최고위 인사, 그리고 갑자기 재검토에 들어간 남편 회사의 자금. 사람들은 진실보다 연결하기 쉬운 조각을 더 좋아했다. 서령재단 회의실에서 기사를 읽던 할인은 화면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정우진 실장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법무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사실이 아닌 부분만 정정하세요. 제 결혼 이야기는 언급하지 말고요. 맞은편에 앉은 태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개인사가 아닙니다. 한준석이 자신의 위험관리 실패를 금융보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할인이 차갑게 답했다.
그래서 당신이 나서면 저 사람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돼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빠지라는 거예요. 순간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다. 태준의 얼굴에서 감정이 사라졌다. 하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늘부터 한준석 회사와 직접 관련된 판단에서 손떼주세요. 당신이 관여하고 있는 한 어떤 결론이 나와도 사람들은 내 사생활 때문에 결정됐다고 말할 거예요.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순순해서 오히려 할인의 가슴 한쪽이 쓰렸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태준은 곧바로 실무 책임자를 불러 자신이 관련 검토 과정에서 제외되도록 지시했고, 모든 판단은 기존 기준과 독립적인 검토 절차에 맡기겠다고 못 박았다. 할인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그는 반박할 수 있었고 자신이 얼마나 깨끗한지 증명하기 위해 더 앞에 나설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할인이 원하자 물러났다. 준석과 가장 다른 점이었다. 준석은 사랑한다면서 언제나 그녀 대신 자신이 원하는 답을 정했다. 태준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에도 할인이 선택할 공간을 남겨줬다. 회의가 끝나자 태준은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인이 결국 불렀다. 기분 나빠요. 태준이 멈춰섰다. 네. 예상하지 못한 솔직함에 할인이 눈을 깜빡였다. 그는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이 저 사람을 지키려고 다시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보여서 기분 나쁩니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태준은 문 앞에서 잠시 돌아봤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내가 절차에서 빠지는 것과 당신 곁에서 사라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문이 닫힌 뒤 하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준석의 공격보다 더 깊은 곳을 건드렸다. 준석은 자신의 인터뷰가 예상보다 큰 반응을 얻자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는 긴급 임원회의에서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금부터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위험해서 돈이 막힌 게 아니라 사적인 관계 때문에 압박받고 있다는 걸 시장이 알아야 해. 재무 책임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현재 추가 심사는 기존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너무 강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시장이 저희 재무 상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준석은 비웃었다. 아직도 상황을 몰라. 서할인이 서령 쪽 사람이야. 강태준과도 오래전부터 연결돼 있었고 그 둘이 우리 회사를 가지고 놀았던 거야. 하지만 기존 특별 보증이 사모님과 연관됐다는 건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확인되겠지. 준석은 의자에 기대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확인되면 더 좋고 내가 몰래 도움받았던 남편으로 보이는 것보다 재벌가 여자와 금융 권력자에게 이용당한 사업가로 보이는 게 훨씬 낫잖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재무 책임자는 준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바로 그때부터 몇몇 임원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신이 나타났다. 회사의 위기보다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계산하는 대표. 그러나 준석은 그 변화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윤세아는 회의가 끝난 뒤 그의 사무실에서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지금 밀리면 끝이에요. 사람들은 강한 쪽 말을 믿어요. 준석은 잔을 받아들었다. 내가 여기까지 맨손으로 올라왔어. 서할인이 누구든 그 사실은 안 변해. 세아는 웃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러니까 빼앗기면 안 되죠.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지키려는 것이 회사인지 체면인지 이미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하리는 공개 대응 대신 처음으로 준석 회사의 과거 자료를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녀는 의도적으로 상세 보고서를 피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업을 감시하는 순간 자신이 아내가 아니라 투자자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 역시 자신이 만들어낸 편리한 변명이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정우진 실장은 회의 기록과 위험 보고서를 연도별로 정리해 가져왔다.
이 자료는 특별히 수집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보증 연장 심사 때 이미 제출받았던 공식 자료들입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리한 증거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 속에 이미 존재했던 셈이었다. 2시간쯤 지나 그녀는 2년 전에 자금 전략 회의록에서 손을 멈췄다. 당시 회사는 위험한 인수 계획을 추진 중이었고 재무팀은 부채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었다. 회의록에는 발언자 이름과 핵심 내용이 남아 있었다. 한준석 대표. 보이지 않는 보증인이 계속 위험을 받아주고 있는데 지금 확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리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또 읽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옆에 앉아있던 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더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는 한층 더 직접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재무 책임자가 보증 주체가 언젠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준석은 이렇게 답했다. 지금까지 3번이나 살려줬다. 우리 회사가 무너지면 자기들도 손해일 테니 4번째도 움직일 것이다. 하리는 서류를 덮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마치 무언가가 안에서 무너진 듯했다. 그녀는 준석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 순간보다 이 문장이 더 아팠다. 그가 자신이 보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계속 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감사하거나 경계하기는커녕 그것을 사업 전략의 일부로 계산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자신을 또 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하리는 그동안 남편에게 비밀을 지킨 자신을 수없이 탓했다. 처음부터 정체를 밝혔다면 달랐을까? 돈을 숨기지 않았다면 그가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조금 덜 도와줬다면 스스로 설 수 있었을까? 그러나 이제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다. 준석에게 중요한 것은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었다. 누군가 계속 책임져 줄 것이라는 사실 자체였다. 하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버릇을 만들어줬네요. 정 실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까지 본인 탓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 탓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내 몫은 있어요. 좋은 의도였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은 건 아니니까. 그녀는 다시 회의록을 펼쳤다.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저녁 무렵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리는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가 받았다. 첫 마디부터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서령가 후계자였어. 하리는 대답 대신 물었다. 기사 낸 거 당신이죠. 내 질문부터 대답해. 당신이 내 질문부터 대답해. 3년 동안 날 속였어. 네. 준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하리는 차분하게 이어 말했다. 내 가족도 내가 가진 것도 숨겼어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뜻밖의 인정해. 준석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럼 강태준은 그 남자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데 나보다 오래전부터 내 이름을 알고 있었죠. 준석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결국 난 바보였네. 둘이 뒤에서 내 회사 돈줄 쥐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경했어. 하린의 눈빛이 식었다. 당신은 정말 아직도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그럼 설명해봐. 왜 그 인간이 네 앞에서 차를 따라? 왜 내가 자금 확보한 바로 그날 네가 메시지 하나 보내니까 심사가 바뀌는데? 하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회의록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보증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더군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지만 하리는 충분히 알아챘다. 무슨 소리야. 보이지 않는 보증인이 계속 돈을 대는데 안 쓸 이유가 있느냐고 했죠. 준석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회사 회의 자료를 어떻게 봤어? 그 질문이 답이었다. 하리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부정하지도 않네요. 준석은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신용을 사용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보증을 서겠다는 곳이 있으니까 활용한 거지. 하린이
조용히 물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계속 당신 위험을 대신 져주는데 한 번이라도 왜 그러는지 생각해봤어요. 그게 투자야. 감정이 아니라고. 맞아요. 할인의 목소리가 더욱 차분해졌다. 그래서 이제 감정 없이 보겠다는 거예요. 준석이 비웃었다. 결국 본색 나오네.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났다고 회사부터 죽이겠다는 거잖아. 할인은 그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 남은 미련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아니요. 당신 회사는 내가 죽이지 않아요. 내가 안 살리는 것뿐이에요. 준석이 말을 끊으려 했지만 할인이 처음으로 그의 위에 목소리를 얹었다. 당신은 지난 몇 년 동안 누군가가 반드시 네 번째, 다섯 번째에도 손을 내밀 거라고 믿고 위험을 늘렸어요. 그 선택은 당신이 했어요. 윤세아 씨와 연결된 사업에 회사 돈을 넣으려고 한 것도 당신이고요. 준석이 순간 멈칫했다. 세아는 관계없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여자 건드리지 마. 할인은 허탈하게 웃었다. 자신을 지키지 않았던 남자가 다른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망설이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윤세아 씨를 특별히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서명한 것만 책임지게 될 테니까. 통화를 끝낸 뒤 할인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는 담담했지만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관련 검토 담당자가 아니었기에 서류를 들고 있지 않았다. 손에는 두 잔의 커피만 있었다. 할인이 그를 보며 말했다. 빠지라고 했잖아요. 태준은 한 잔을 그녀 앞에 놓았다. 이래서 빠졌습니다. 커피까지 금지당한 기억은 없습니다. 평소라면 웃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할인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다. 태준은 회의록을 보고 상황을 짐작한 듯 했다. 봤군요. 할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태준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한 대표가 보증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더 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듣지 않았으니까. 또 그 말, 할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내가 듣지 않는다고 진짜로 그냥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준의 눈빛도 흔들렸다. 당신이었습니다. 내가 한 발만 가까이 가도 당신은 내가 서령의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두 발 가까이 가면 당신 결혼을 무시한다고 화냈고. 할인은 아무 말도 못했다. 태준이 낮게 말했다. 그래서 나도 비겁한 쪽을 골랐습니다. 당신이 싫다고 했다는 이유로 멀리 서 있으면 적어도 내 마음이 들킬 일은 없었으니까. 할인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태준은 더 이상 말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을 존중해서만 멀리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서령의 지원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도 싫었고, 당신을 좋아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노렸다고 생각할지도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한준석을 선택했을 때는 오히려 편해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겼으니까. 할인은 가슴 깊은 곳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태준은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거리가 회피가 아니라 선택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나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사랑을 지키겠다고 자신을 지웠고, 나는 당신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내 감정을 숨겼습니다. 둘 다 좋은 말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할인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한동안 침묵하던 그녀가 물었다. 지금 이런 말을 왜 해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오늘 당신이 또 모든 책임을 혼자 가져가려고 해서요. 할인은 천천히 커피잔을 감쌌다. 따뜻함이 손끝으로 번졌다. 나 준석 회사 망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태준은 놀라지 않았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안 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할인은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은 내가 뭘 할지 왜 항상 먼저 아는 척해요. 태준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생겼다. 모르는 척한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날 밤 서령의 독립검토팀에서 첫 번째 정식 보고서가 올라왔다. 아르테움 개발 사업은 예상보다 위험도가 높았고 준석의 회사가 계획대로 자금을 투입할 경우 기존 약정과 충돌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준석이 지난 몇 년 동안 특별 보증이 계속될 것을 전제로 부채를 공격적으로 늘려왔다는 사실이었다. 하리는 보고서를 끝까지 읽은 뒤 마지막 장에 아무 지시도 쓰지 않았다. 대신 빈칸에 짧게 적었다. 특별 대우 없음, 불이익도 없음, 동일 기준 적용, 그리고 서명했다. 서할인. 예전처럼 코드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이었다. 같은 시간 강남에서는 준석이 새로운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다음 날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강태준과 할인의 관계를 문제 삼기로 결정했다. 세아는 그것이 승부수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준석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가 세상을 향해 할인의 이름을 끌어내려고 하는 동안 할인 역시 더 이상 그 이름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외면했던 모든 결정의 책임자로서 세상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준석이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음 날 오전 11시였다. 회사 본사 로비에는 경제지와 방송사 기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찼고 준석은 검은 정장에 흐트러짐 없는 넥타이를 메고 연단에 섰다. 그는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얼굴을 만들었다. 윤세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석은 준비된 원고를 내려다보지 않은 채 말했다. 최근 당사에 대한 금융 검토가 갑작스럽게 강화된 배경에 특정 개인들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이 쏟아졌다. 한 기자가 강태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자 준석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저는 누구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금융계 고위 인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그 사실을 저에게 숨겼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세아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회사 재무 책임자가 군중을 해치고 연단 가까이 다가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준석에게 휴대전화를 내밀며 속삭였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주요 거래기관 3곳이 동시에 조건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준석은 이를 악물고 낮게 말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안 보여. 재무 책임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서 더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막은 게 아닙니다. 기존에 봤던 예외 적용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서령재단에서는 같은 시각 할인이 긴 회의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서령 측 운용 책임자들과 외부 위험관리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강태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할인이 직접 그를 관련 검토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 위원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다. 한준석 대표 측은 현재 검토 강화가 사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대응 방침을 대표 측은 할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기관에도 거래 중단을 요구하지 마세요. 반대로 거래를 유지하라고 부탁하지도 마시고요. 다른 위원이 물었다. 그러면 기존 특별 보증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할인은 오래전부터 자신을 따라다니던 SL07 코드가 찍힌 자료를 바라봤다. 한때 그 번호는 준석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편리했다. 이제는 그 편리함 자체가 잘못이었다. 특별 보증의 신규 연장은 종료합니다. 이미 체결된 약정은 계약대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한준석 회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건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조용한 긴장이 흘렀다. 할인은 한 문장씩 분명하게 덧붙였다. 특혜도 없고 보복도 없습니다. 다른 기업과 똑같은 기준만 적용하세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구조로는 여러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게 그 회사의 실제 상태라면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거겠죠. 아니면 이그럼 안에 준석은 기자회견을 서둘러 끝내고 곧장 회의실로 올라갔다. 테이블 위에는 아침 사이 도착한 통지와 요구 자료가 쌓여 있었다. 담보가치 재평가 부채, 비율 재검토, 아르테움 투자 계획, 소명 만기 연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 조건. 어느 하나도 회사 문을 당장 닫게 하는 명령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지금까지 준석은 이런 순간마다 이상하리만큼 길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 까다로운 심사는 마지막 순간 완화됐고 부족한 담보는 다른 보강 수단으로 인정됐으며 투자자들은 누군가 확신이라도 심어준 것처럼 돌아왔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협상력이라고 불렀다. 이제 그 기적만 사라졌다. 준석이 서류를 내던지며 소리쳤다. 강태준이 손댄 거잖아. 재무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확인했습니다. 강 총재는 어제부터 당사 관련 검토에서 공식적으로 빠졌습니다. 준석이 얼어붙었다. 오히려 외부에서 문제 삼을 수 없도록 회피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결정은 각 기관과 독립검토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전부 동시에 이래? 재무 책임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었다. 예전에는 동시에 우리를 받쳐주던 보증체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게 없는 겁니다. 준석의 시선이 문서 아래에 찍힌 익숙한 코드에서 멈췄다. SL07. 그는 처음으로 그 코드가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표시가 아니라 누군가가 뒤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는 흔적처럼 보였다. 그날 오후 하리는 서령의 오래된 회의실에 홀로 남아 지난 기록을 하나씩 확인했다. 첫 번째 보증은 결혼 전이었다. 준석의 회사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였다. 두 번째는 결혼한 지 넉 달 뒤 거래처 부도로 연쇄 손실이 발생했을 때였다. 세 번째에는 할인도 망설였다. 준석이 지나치게 빠른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할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말했다. 이번에만 넘기면 정말 안정될 거야. 나 때문에 직원들 길거리 나앉는 건 못 보겠어. 그녀는 그 말을 믿고 다시 서명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는 자신이 만들어둔 포괄 승인 구조가 관성처럼 작동했다. 그 모든 페이지 끝에 자신의 이름 대신 코드가 남아 있었다. 하리는 처음으로 그 사실이 부끄러웠다. 준석을 속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도 책임지는 사람의 얼굴을 감춘 채 좋은 결과만 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정우진 실장이 들어와 말했다. 한 대표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 연락했습니다. 하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유는요. 특별 보증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 묻겠답니다. 하린의 손이 멈췄다. 불과 하루 전까지 자신을 사적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으로 몰던 남자가 이제 그 권력의 도움을 다시 요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오라고 하세요. 대신 혼자 오라고 하세요. 뭐를? 깐 마루나 오를. 준석이 서령재단에 도착했을 때 그는 로비에서부터 자신이 잘못된 세계에 들어왔다는 기분을 느꼈다. 직원들은 그를 알아봤지만 누구도 과하게 긴장하거나 아첨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가 대단한 손님이 아닌 곳이었다. 안내를 받아 최상층에 올라간 준석은 회의실 끝에 앉아있는 할인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화려한 옷도 값비싼 장신구도 하지 않았다. 단정한 짙은 정장과 낮게 묶은 머리뿐이었다. 그러나 호텔 연회장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 앞에는 누구의 아내 자리도 없었다.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네가 한 거였어. 하리는 물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회사 보증해 준 거. 네. 너무 간단한 대답에 준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 말 안 했어? 처음에는 당신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나중에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면 당신이 날 다르게 볼까봐 무서웠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전부 끊어. 할인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전부 끊지 않았어요. 계약된 건 계약대로 갑니다. 말장난하지 마. 내 지원이 없어지면 지금 계획들 다 흔들리는 거 몰라 알아요.
알면서 이래 준석이 테이블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리나 부부싸움이랑 회사는 다른 문제야. 하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되물었다. 그 말을 왜 이제야 해요? 준석은 입을 다물었다. 하리는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2년 전 회의록이었다. 보이지 않는 보증인이 계속 위험을 받아주고 있는데 지금 확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준석은 자신의 발언을 읽고 얼굴이 굳었다. 하린이 말했다. 당신은 누군지 몰랐지만 누군가 계속 살려주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위험을 질 근거로 썼어요. 준석이 반박했다. 사업은 원래 레버리지를 쓰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레버리지의 결과도 사업가가 책임져야죠. 내가 실패하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어제 호텔에서 당신과 윤세아 씨를 봤을 때는 정말 당신 회사가 다 무너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준석의 눈이 흔들렸다. 그런데 안 할 거예요. 당신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럴 필요조차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리는 SL07 코드가 적힌 마지막 보증 서류를 앞으로 놓았다. 난 당신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손을 놓는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 회사가 버틸 수 있다면 그건 당신 실력이고 버티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당신이 만든 결과예요. 준석은 처음으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윤세아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자신의 가족 측 자산관리인을 만나고 있었다. 남자는 아르테움 개발 관련 문서를 탁자 위에 펼치며 말했다. 윤 이사님이 공동 책임 확인서에 서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금 조달 구조가 바뀌면 추가 담보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아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형식적인 서류라고 했어요. 형식적이라는 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준석 대표 회사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윤 이사님이 본인 소유 지분과 향후 투자금을 근거로 책임 범위를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세아는 급히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그는 할인과 만나고 있어 받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떨며 계약서를 뒤적였다. 몇 달 전 준석이 자신에게 이 서류를 내밀었을 때 그가 사업의 핵심에 자신을 끌어들인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아닌 자신이 진짜 동반자라는 증표처럼 느꼈다. 준석 역시 웃으며 말했다. 이 정도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내 사람이 되겠어? 세아는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했다. 이제 그 서명이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기록한 문장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거 없던 일로 할 수 있죠. 자산관리인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이미 실행된 계약입니다. 다만 책임은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세아는 그 말이 조금도 위로되지 않았다. 준석이 재단을 나오자 태준이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두 남자의 시선이 마주쳤다. 준석은 순간 걸음을 멈췄다가 곧장 그에게 다가갔다. 결국 당신이 원하던 대로 됐네요. 태준은 담담하게 물었다. 제가 뭘 원했다고 생각합니까? 서아린이 내 곁을 떠나는 거. 태준의 눈빛이 아주 잠깐 차가워졌다. 준석은 비웃었다. 왜요? 아닌 척하지 마시죠.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거 아닙니까? 태준은 부정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너무 간단한 인정에 준석이 오히려 당황했다. 태준은 이어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틀렸습니다. 하린 씨가 당신을 떠나는 건 제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까? 이번 검토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린 씨가 저를 제외시켰으니까요. 준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을 믿으라고 태준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한 대표님은 이상하군요. 도움을 받았을 때는 전부 자기 실력이라고 하고 도움을 못 받게 되니까 전부 남의 음모라고 합니다. 준석의 주먹이 굳어졌다. 태준은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 회사에 지금 필요한 건 적이 아니라 숫자를 똑바로 보는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준석은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평생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이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 며칠이 지나자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준석의 회사는 당장 파산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신규 확장 계획은 멈췄고 아르테움 투자는 재검토에 들어갔다. 일부 채권자들은 추가 보강을 요구했고 이사회에서는 처음으로 대표의 공격적 투자 방식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회사 내부였다. 준석이 언론을 통해 금융보복을 주장했지만 독립검토가 진행될수록 명백한 불법 압박이나 비정상적인 차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회사가 오랫동안 외부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는 사실만 선명해졌다. 한 임원이 회의에서 말했다. 특별 지원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준석은 분노했지만 아무도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한편 세아는 자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르테움 사업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준석이 힘들 때 옆에 있겠다던 말은 불과 며칠 만에 사라졌다.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해서 붙잡았는지,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와 그 옆자리 때문에 붙잡았는지가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준석은 텅 빈 대표실에 혼자 앉아 처음으로 할인이 사라진 자리를 실감했다. 아내 한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자신도 몰랐던 바닥 하나가 사라진 것이었다. 그날 저녁 할인은 서령의 임시운영위원회 앞에 섰다. 몇 년 동안 비워두었던 자신의 자리에 정식으로 돌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였다. 정우진 실장이 물었다. 이사장 대행직을 수락하시겠습니까? 과거의 할인이라면 망설였을 것이다. 이 자리에 앉는 순간 다시 누군가에게는 돈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혼인 가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용해야 할 권력이 될까 두려웠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자신이 권력에서 도망쳤다고 해서 권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사용하지 않은 힘도 다른 누군가의 선택을 통해 작동한다. 자신이 숨겨둔 보증이 준석의 탐욕을 키웠던 것처럼 할인은 회의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존 익명 보증 체계부터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좋은 의도로 돕는다는 이유로 책임 소재를 흐리는 방식은 끝내겠습니다. 정 실장이 천천히 미소 지었다. 할인은 마지막 문서에 서명했다. 이번에는 코드도 대리인도 없었다. 서할인.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던 태준에게 그녀가 다가가자 그가 물었다. 끝났습니까?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태준이 조용히 웃었다. 할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 뒤에 서 있지 마요. 태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할인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다. 옆에서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태준이 아주 천천히 두 사람은 앞에 놓인 긴 복도를 함께 바라봤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작한 길은 아니었다. 할인이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한준석의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기까지는 며칠도 몇 주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극적인 파국을 예상했지만 현실은 훨씬 느리고 냉정했다. 이사회는 위험한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했고 아르테움 사업에서 철수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며 일부 자산을 매각해 부채 비율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임시 이사회에서 준석의 대표 권한 일부를 제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그의 회사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더 이상 한준석이라는 사람의 야망을 위해 움직이는 회사는 아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준석은 아무도 없는 대표실에 홀로 남았다. 책상 위에는 오래전 할인이 선물했던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첫 번째 큰 계약을 따냈던 날, 할인은 비싼 시계 대신 그 펜을 건네며 말했다. 계약할 때마다 당신 이름을 직접 쓰잖아요. 나중에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준석은 웃었다. 성공한 뒤에도 그런 소박한 물건을 기억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떠난 지금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그 펜 하나뿐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사회에서 보낸 통지였다. 대표직 유지 여부는 구조조정 성과와 내부 검토 결과를 본 뒤 다시 결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준석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떠오르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제 전화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윤세아는 준석보다 먼저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아르테움 사업에서 자신의 책임 범위를 줄이기 위해 변호사와 자산 관리인을 찾아다녔지만 이미 본인이 서명한 부분까지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다. 다행히 그녀에게 요구된 책임은 처음 두려워했던 것처럼 모든 빚을 대신 떠안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부 투자 손실과 계약상 의무는 분명히 남았다. 무엇보다 큰 타격은 돈이 아니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성공한 기업인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처럼 행동했던 세아는 이제 준석 회사가 위험해지자 가장 먼저 거리를 두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준석을 찾아갔다. 대표실에 들어오자마자 세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다. 아르테움에서 빠질 거예요. 제 지분도 정리할 수 있는 만큼 정리할 거고요. 준석은 놀라지도 않았다. 그래, 예상보다 담담한 반응에 오히려 세아가 당황했다. 저만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원래 대표님 회사 사업이었잖아요. 준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 서명할 때는 우리 사업이라고 했지. 세아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맞아. 준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의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너는 내가 절대 실패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세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거짓말을 유지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잠시 뒤 그녀가 말했다. 사모님한테 돌아가려고요. 준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돌아갈 곳이 남아있어야 돌아가지. 그런데 하리는 그동안 서령의 운영 구조를 정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가장 먼저 손댄 것은 자신이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익명 보증책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었지만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기준으로 위험을 부담하는지 흐릿해지면 선의도 결국 특혜가 될 수 있었다. 하리는 자신이 준석에게 했던 일을 실패한 사랑의 흔적으로만 남기지 않기로 했다. 그 잘못에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정우진 실장이 마지막 개정안을 가져왔다. 앞으로는 최종 책임자의 이름과 근거가 내부 기록에 명확하게 남습니다. 가족이나 개인적 관계가 얽힌 경우 독립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하리는 문서를 읽고 서명했다. 서하린. 여전히 그 이름을 쓸 때마다 조금 낯설었지만 이제는 숨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정 실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대 이사장님께서 보셨으면 기뻐하셨을 겁니다. 하리는 잠시 어머니를 떠올렸다. 평생 숫자와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결국 가족 안에서는 딸에게 충분한 평범함을 주지 못했던 사람. 예전에 하리는 그 삶이 싫어 도망쳤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권력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었다. 하리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대신 여기 때문에 내 인생까지 없어지게 두지도 않을 거고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준석과 하리는 변호인도 동행하지 않은 채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다. 필요한 협의는 이미 모두 끝나 있었다. 하리는 준석 회사 지분이나 경영권을 요구하지 않았다. 결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부분은 정해진 방식으로 정리했고 서령의 자산은 처음부터 별개였기에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준석 역시 뒤늦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상담실에서 마주 앉아 서류의 마지막 장을 확인했다.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묻고 싶어. 하리는 고개를 들었다. 왜 끝까지 말 안 했어? 네가 서령 사람이라는 것. 하리는 오래 생각한 질문이라는 듯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라서. 준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리는 계속했다. 그 다음에는 무서웠어요. 당신이 점점 변하는데 내가 정체를 밝히면 모든 문제가 내 돈 때문에 생긴 것처럼 될까봐. 더 나중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말해야 하는데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결혼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숨긴 거예요. 준석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네 돈을 알았으면 달랐을까? 하리는 미소도 짓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은 중요하지 않아요. 준석은 한동안 손가락으로 만년필 뚜껑을 만지작거렸다. 할인이 오래전 선물했던 바로 그 펜이었다. 나는 정말 내가 해낸 줄 알았어. 그가 아주 낮게 말했다.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고, 나중에는 돈이 따라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누군가 뒤에서 계속 받쳐주는 걸 알았는데도 그게 왜 가능한지는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알아버리면 내가 생각한 나 자신이 아니게 되니까. 하리는 처음으로 준석에게서 변명 대신 인정에 가까운 말을 들었다. 그렇다고 마음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진심은 너무 늦게 도착한다. 준석이 물었다. 미안하다고 하면 달라지는 게 있을까?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할인이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당신한테 의미가 있겠죠. 준석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울지 않았다. 할인도 울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붙잡기 위해 너무 많은 눈물을 마음속에서 써버린 뒤였다. 준석은 마지막 서류에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펜을 잠시 바라보다가 할인에게 돌려주려 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가지세요. 그 펜은 당신 이름을 쓰라고 준 거였으니까. 준석은 펜을 움켜쥐었다. 처음으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얼굴이었다. 윤세아와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다. 준석은 그녀를 원망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먼저 세아의 욕망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끝없이 칭찬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세아는 성공한 남자의 옆자리가 필요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는 동안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을 뿐이었다. 결국 세아는 아르테움 관련 책임을 정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일부 지분과 자산을 처분했고 한동안 업계에서 물러나 가족 사업을 다시 정비해야 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할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사과도 변명도 아닌 한 문장이었다. 그날 호텔에서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보니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었네요. 할인은 답장을 오래 고민했지만 결국 보내지 않았다. 세아를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더 이상 그 관계에 자신의 감정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준석 역시 대표 자리에서 완전히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이사회의 관리 아래 회사 구조 조정을 직접 수행하게 됐다. 화려한 신규 사업 발표 대신 기존 거래처를 찾아가 조건을 다시 협의하고 손실이 난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자신이 무리하게 늘린 부채를 하나씩 줄여야 했다. 과거의 준석이라면 굴욕이라고 생각했을 일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협력업체 대표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오면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회사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월급과 생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늦었지만 그의 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었다. 그 사이 강태주는 할인을 재촉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매일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업무가 끝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태주는 한 번도 호텔에서 했던 고백을 다시 꺼내지 않았고 할인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관계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어느 늦은 저녁, 할인이 회의실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태준이 문을 두드렸다. 끝났습니까? 할인이 고개를 들었다. 아직요. 저녁은요, 아직. 태준은 예상했다는 듯 종이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비싼 레스토랑 음식이 아니라 근처 식당에서 산 따뜻한 김밥과 국이었다. 할인이 피식 웃었다. 대한민국 금융계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이걸 직접 사왔어요. 태준은 의자에 앉으며 답했다. 비서에게 시키면 당신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그런 건 또 잘 알면서 왜 예전에는 그렇게 모르는 척했어요. 태준의 손이 멈췄다. 겁이 많았으니까요. 할인은 장난처럼 물었던 말을 더 이상 웃으며 넘길 수 없었다. 잠시 침묵한 뒤 그녀가 말했다. 나도 그랬어요. 준석이 나를 버릴까봐 무서워서 계속 나를 찾게 만들었어요. 태준은 그녀를 바라봤다. 할인이 이어 말했다. 당신하고 다시 시작하면 또 같은 실수할까봐 겁나요. 이번에는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거기에 기대버릴까봐. 태준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그러면 기대지 마세요. 할인이 어이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태준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힘들면 잠깐 기대고 다시 혼자 서면 됩니다. 나도 그렇게 할 거고요. 누구 하나가 다른 사람, 인생 전체를 바치는 관계는 하지 맙시다. 할인은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몇 주 뒤 서령재단의 새로운 운영 원칙을 발표하는 내부 행사가 끝난 날, 두 사람은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 멀리 서울의 불빛과 한강이 보였다. 할인은 난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바람에 흩어지는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태준은 옆에 서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할인이 먼저 물었다. 그날 말했죠.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가 그녀를 바라봤다. 재촉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할인은 웃었다. 말은 참 잘 만들어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그럼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당신과 만나고 싶습니다. 서령의 사람으로서도 아니고 제가 은혜를 갚아야 하는 사람으로서도 아니고 누군가의 전처로서도 아닙니다. 그냥 서할인이라는 사람과. 할인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예전 같았으면 미래부터 계산했을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 이해관계, 태준의 자리, 자신의 집안. 그러나 지금 그녀는 단 하나만 생각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건이 있어요. 태준의 눈썹이 올라갔다. 말하세요. 나 대신 결정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내가 도망가려고 하면 무조건 존중한다면서 보내주지도 말고요. 태준이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그건 어렵겠군요. 할인도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첫 데이트는 비싼 데 말고 평범한 곳으로 가요. 왜죠? 내가 평범함을 잘못 배웠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게요. 두 사람의 첫 데이트는 화려하지 않았다. 서촌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할인은 처음으로 경호 차량을 멀리 두었고 태준도 공식 차량 대신 직접 운전해왔다. 누군가 알아보면 어쩌나 걱정했던 것과 달리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의 인생에 관심이 없었다. 젊은 연인은 사진을 찍었고 직장인들은 저녁 메뉴를 이야기했으며 가게 주인은 두 사람에게 다른 손님과 똑같이 자리가 조금 좁다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할인은 그것이 좋았다. 자신이 오랫동안 원했던 평범함은 사실 가난해지거나 이름을 숨기는 것이 아니었다. 특별한 사람이면서도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절반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다. 길을 걷다가 태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할인은 잠시 그 손을 바라봤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부터 두려워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가 먼저 손을 잡았다. 태준은 힘을 주어 끌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같은 속도로 걸었다. 할인이 앞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준 씨, 네, 이번에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태주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같이 가는 거라면. 하리는 웃었다. 서울의 수많은 불빛 사이에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뒤에 숨지도 누군가를 자신의 뒤에 세우지도 않았다. 서아리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걷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사랑은 그녀를 작게 만들지 않았다.